옛날 옛적 공리주의의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행복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원 측을 철저하게 따르며 살아가줬었죠. 그곳에서는 모든 결정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화학위의관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그날 일어난 일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결정들을 토론하곤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모든 주민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이 생길 것인가? 하루는 마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마을과 인접한 숲에서 특별한 나무 열매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열매는 컸고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있었으며 먹으면 그 어떤 음식보다도 달콤한 맛을 선사했죠. 많은 이들이 이 열매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숲에 있는 열매의 수는 한정적이었고 동시에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선 다소 위험한 언덕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 열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화합의 회관에 모였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열매를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위험이 크니 열매를 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마을의 지혜로운 원로 엘리엇 할머니가 나서서 말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열매를 다루어 봅시다. 열매를 조금씩 맛볼 수 있게 하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안전을 강조합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팀을 이루어 숲으로 향했습니다. 각 팀은 지정된 열매를 따기 위해 협력하며 안전을 최우선시했습니다. 만약 열매를 따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마을로 돌아오면 따온 열매는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이 방식은 마을 전체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열매를 따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주민들은 서로 도우며 신뢰와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고 위험을 함께 극복하며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행복이 가득 차오르면서 그 열매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마을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행복의 마을은 공리주의가 항상 쉬운 결정을 이끄는 것은 아님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해답은 명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이끄는 진정한 길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위에 대대손손전해 내려오며 공리주의의 교훈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행복의 마을은 쾌락과 고통의 저울질을 넘어 진정한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아름다운 도시에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은 일상적인 산책 중에 도랑가에 자리한 도예가의 작업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소처럼 호기심을 견디지 못하고 플라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도예가는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막 완성한 아름다운 도자기를 자랑스레 내보였습니다. 그 도자기는 눈부시게 빛나며가 양각색의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죠. 도예가는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작품 중 최고야. 완벽한 도자기야. 플라톤은 그 말을 듣고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게 완벽한 도자기인가요? 도예가는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네. 무늬도 완벽하고 형태도 아주 정교하지 않은가? 플라톤은 고개를 살짝 젓고는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의 작품은 실제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도자기의 형상, 즉 이데아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드는 모든 도자기는 그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말을 듣고는 장난스레 미소를 띠고 도예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만약 이 도자기가 언젠가 깨지거나 색이 바랜다면 그것은 여전히 완벽합니까? 도예가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완벽하다고 느꼈는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플라톤은 이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완벽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변하고 사라질 수 있죠. 즉,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을 뿐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에 다가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대화를 엿듣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데아에 다가갈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노력합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이 마음에 들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이데아를 실현할 수 없지만 그에 가까워지려는 노력 자체가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이죠. 그렇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도예가와 행인에게 이데아론에 대해 설명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도예가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마다 이데아의 세계를 상상하게 되었고 행인은 삶의 무력 그 자체에 가치를 두게 되었죠. 그리고 플라톤은 그의 지혜로운 사유를 세상에 전하며 철학적 탐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를 향한 길을 걸으며 그 이상을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오늘도 또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여름날,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구불구불한 자갈길과 올리브 나무가 뒤덮인 전원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마치 미지의 책을 다 읽기라도 한 듯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시장에서 한 노인이 대뜸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여행자로 그날 우연히 마을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께서는 무지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한 젊은이가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물어보세요. 모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를 띠며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올리브 나무를 심은 이는 누구입니까? 젊은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차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역사 속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었고 그 어느 것도 확실한 답을 내놓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젊은이,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질환, 바로 이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노인은 마을 공터에서 정기적으로 철학 강연을 열었고 서서히 사람들은 그가 나름의 지혜를 퍼뜨리는 방식에 감명받았습니다. 무지의 질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참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며 웃음을 터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양한 지식의 조각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아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아느냐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다른 이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채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인 무지의 지는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서서히 꽃을 피워 더 넓은 지혜의 정원으로 변모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 어떻게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마을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 이름은 알렉스라고 해두자. 알렉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에서 일을 하고 밤이면 땀에 젖은 옷을 빨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저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엔 항상 자신이 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일상은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알렉스는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을 읽게 되었다. 책 속에서 초인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알렉스는 마음 깊숙이 전율을 느꼈다. 그는 초인의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고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그래, 내가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킬 주체가 되어야 해. 그날 이후 알렉스는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험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가치없는 일상의 틀에 가두는 대신 농장에서의 노동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시작했다. 매번 같은 방법으로만 농작물을 돌보던 그는 어느 날 눈앞에 펼쳐진 들판을 거대한 캔버스로 보았다. 그 캔버스 위에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작물 배치를 시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탐색했다. 처음엔 그의 방법에 회의적이었던 마을 사람들도 시간과 함께 알렉스의 열정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가 만든 들판은 마치 자연과 인간이 예술이 결합된 듯한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했고 알렉스는 마치 화가처럼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갔다. 그의 노력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알렉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구축했고 이는 그가 만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알렉스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초인의 철학을 전파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을 열어 초인이 되는 법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삶을 예술로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자극했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각자의 독특한 가치를 창조하도록 만들었다. 니체의 초인 개념을 실천한 한 남자의 이야기. 알렉스의 여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전설이 되었고 그의 열정은 마치 별빛처럼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빛나며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알렉스는 결국 초인의 상징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주변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